이재명 대표를 위해 분신까지 생각했던 사람, 정진상, 김용을 의형제로 모셨던 사람, 그런 유동규는 왜 변심을 했을까요? 판사도 물어봅니다. 2022년 9월 26일 당신은 왜 마음을 바꿨습니까? 답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함께 공부할까요? 안녕하세요. 동행가 뉴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지금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이죠. 이재명, 정진상, 김용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구도는 명확합니다. 이 세 사람의 재판에 반박하는 증인으로 유동규 본부장이 등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셋은 똑같이 받아치고 있습니다. 자, 검찰, 너희가 가진 거는 유동규 본부장 진술밖에 없는 거 아니냐? 역으로 생각하면 그만큼 유동규 본부장의 진술이 파기력이 있다는 겁니다.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자, 한때 이렇게 이재명 시장을 10년 동안 모셨던 사람, 이들과 의형제를 맺었던 사람은 대체 왜 돌아섰을까요? 왜 변심을 선택했을까요? 실제로 김용 부원장 재판 때 판사가 물어봅니다. 이게 이제 이슈가 돼요. 판사가 어떻게 물어보냐면, 아니, 당신은 왜 먼저 검사에게 이 이재명 대표 경선자금 진술을 시작을 했습니까? 유동규 본부장의 진술 신빙성을 따져보기 위해서라도 궁금하다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유동규 본부장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 스스로 지난 10년간 이재명을 위해 산다고 세뇌를 시켜왔다. 어느 정도였냐면 2019년에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갔을 때 2심까지 유죄가 났을 때 대법원에서까지 유죄가 나오면 나는 광화문에서 분신까지 할 생각이었다. 자, 더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랬던 유동규 본부장은 대체 왜 변심을 했을까요? 왜 구속 후에 1년 동안 입을 꾹 다물고 있다가 갑자기 입을 열기 시작했을까요? 재판부도 김용 변호인도 그 부분을 계속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단지 궁금증 해소 차원이 아니에요.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겁니다. 대체 왜? 2022년 9월 26일 유동규 본부장은 갑자기 입을 열기 시작했을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대장동 사건이 빵 터진 게 2021년 8월입니다. 자, 2021년 10월 1일 유동규 본부장이 긴급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이틀 뒤에 바로 구속이 돼요. 자, 그리고 대장동 수사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문재인 정권이었던 거죠. 그 이듬해 정권이 교체가 되고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수사팀이 개편이 됩니다. 그때까지 좀 지지부진하던 대장동 수사가 2022년 7월 수사팀 개편된 뒤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해요. 대장동 수사가요, 한 달 만에 위례 신도시 개발 의혹 수사로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요, 유동규 본부장 구치소에 지금 있잖아요, 감옥 안에. 그곳을 압수수색합니다. 8월 31일이에요. 그때까지요, 유동규 본부장 말이 없습니다. 진술을 거부합니다. 자, 언제까지? 2022년 9월 25일까지. 거의 1년 동안 진술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2022년 9월 26일 유동규 본부장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고 오전에 이야기를 한 뒤에 오후부터 진술을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 진술이 시작하느냐. 이 이후 한 달 동안 검찰 조서가 25번 작성이 됩니다. 25일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거의 매일 검찰에 나와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술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 당시 어떤 진술이었냐면 이제 대장동과 위례 신도시 관련된 진술이었던 거죠. 그런데 자, 이게 또 중요합니다. 2022년 10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동규 본부장이 종이 한 장을 달라고 합니다. 검찰에게요. 그리고는 그 종이에 적기 시작합니다. 남욱에게 돈을 받아서 김용 부원장에게 경선 자금을 줬다. 이거는요, 완전 새로운 진술이에요. 무슨 말이냐? 지금 검찰 수사는요, 이 수사팀이 개편된 이후에 7월, 8월부터 다시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대장동 위례, 요거는요, 2013년, 2014년 얘기예요. 아직은요, 검찰 수사가 요 단계였던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10월, 유동규 본부장이 2021년 대선 경선 자금 얘기를 빵 터뜨린 겁니다. 이때까지 검찰은요, 이 내용을 아예 모르고 있었습니다. 수사가 거기까지 가지도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유동규 본부장이 그 이야기를 꺼낸 거죠. 그리고는 10월 19일 김용 부원장은 체포가 됩니다. 자, 이때도요, 기자들도 깜짝 놀랐었습니다. 자, 김용 부원장이 왜 갑자기 체포가 되느냐? 그것도
대선 경선 자금으로 보통 체포되기 전에는 그래도 어떻게 수사가 되고 있는지 법조, 검찰 출입 기자들이 열심히 취재를 해서 조금씩 쓰거든요. 그런데 그때까지 김용 부원장이 체포되는 당시만 하더라도 전혀 모든 기자가 모르고 있던 상황에서 깜짝 놀란 긴급 체포였던 거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김용 부원장 재판 과정에서 재판장, 판사도 그 내용을 물어봅니다. 유동규 본부장 스스로 얘기를 해요. 검찰도요, 당시에 이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 그런데 왜 불었냐? 자, 이런 상황들이 누구랑 연결됐다고 생각이 들어서 자백을 했다, 본인이. 그 누구는 아마 이재명 대표를 뜻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요, 김용 부원장은 10월 19일 체포가 되고요. 자, 바로 다음날 유동규 본부장은 출소를 합니다. 사실 이 내용이요, 김용 부원장 지금 재판 과정에서 새로 나온 얘기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한 의문이 풀렸어요. 김용 부원장 체포됐을 때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체포가 됐을까 너무 궁금했었거든요, 당시에. 그런데 유동규 본부장이 이렇게 새로 본인이 먼저 진술을 시작한 게 이번에 알려진 거예요. 그런데 의문이 풀린 게 아니라 의문이 더 남습니다. 그럼 유동규 본부장은 대체 왜 이 진술을 하겠다, 검찰이 물어보지도 않는 진술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을까요? 자, 유동규 본부장 스스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재판정에서요. 자, 결정적인 변심의 계기는 가짜 변호사 때문이라고요. 자, 유동규 본부장은 경제적으로 좀 어려웠다고 합니다. 본인 스스로 뭐 빚도 있다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변호사를 구하지 못해서 작년까지 또 계속 그 체포된 이후에 본인 혼자 검찰 조사 스스로 들어가서 변호사 없이 조사를 받는 일이 많았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섭섭함이 컸던 것 같아요. 누구에게? 여기 보이면 이 세 사람에게, 이재명 뭐 대표나 의영제라고 했던 이 두 사람에게 섭섭함이 컸던 것 같아요. 이렇게 재판정에서 얘기를 합니다. 자, 본인들은 호화 변호인단 갖고 있지 않느냐. 나를 신경 썼다면 나도 말하는 일은 없었을 거다. 혼자 위례 조사, 이 위례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작년에 8월, 9월 넘어가면서 구치소 압수수색 새로 이제 막 당하고 했던 게 이제 위례로 확산되면서잖아요. 그런 조사를 받을 때 굉장히 마음이 아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유동규 본부장이 변호사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더 논란이 된 거죠. 재작년 이제 10월 1일에 체포가 되고 구속된 뒤에 구속이 되어 있는데 재작년 말에 한 변호사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이재명 캠프에서 내가 보내서 왔고 위에서 보내서 왔다라고 하면서 내가 당신 변호를 맡아주겠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이 형들에게 그래도 아직까지 믿음이 남아있을 때니까 당연히 좋다라고 해서 이제 선임을 한 거죠. 그런데 본인 재판에 한두 번 들어오더니 안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본인 재판 받을 때나 아니면 검찰 출석할 때. 그러더니 오늘 자기를 찾아올 때가 있는데 언제냐 봤더니 이재명 대표나 대장동 관련해서 새로운 뉴스가 터지면 어김없이 자기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재판정에서는 교도관에게 오늘쯤 우리 변호사 올 것 같은데 하면 그날 실제로 왔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의심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저 변호사는 나를 변호하러 오는 게 아니라 뭔가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오는 거 아니냐라는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때만 해도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까 말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언론도 관심을 많이 가졌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작년 10월, 9월 들어서면서 이제 흔들리니까 자백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쯤에 갑자기 이 김 변호사가 또 찾아왔다는 거예요. 본인이 구치소 압수수색 당할 때도 한 번도 오지도 않던 사람이 찾아와서는 내가 새로운 변호사를 추천을 해주겠다라고 해서 요 전모 변호사를 추천을 해줬다는 겁니다. 전 변호사가 와서 본인은 승률도 높은 사람이고 또 이 김 변호사가 위에서 걱정이 많다라고 하면서 마치 걱정해 주듯이 새로운 변호사를 이제 추천을 해줬다는 거예요. 당시에 유동규 본부장은 이미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수임료를 주지는 않고 먼저 그냥 수임서, 그러니까 변호사가 내 변호사다라는 수임 계약서만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켜봤다는 거죠. 지켜봤더니 어떻게 했느냐. 전 변호사는요, 본인이 검찰 조사를 받으러 들어갈 때 전화가 빗발치게 오더래요. 그래서 유동규 본부장이 자, 조사 끝나고 내가 연락하겠다라고 했더니 그 검찰 조사에 안 들여보내줬다고 그렇게 화를 내더라는 겁니다. 자, 유동규 본부장 확신이 든 거예요. 이건 의심이 아니다. 이건 확신이다. 나를
감시하러 보낸 거구나. 내가 검찰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감시하러 위에서 보냈구나라는 확신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들겠죠? 당연히 배신감이 들겠죠. 자, 검찰이요, 재판정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당시 심경이 어땠냐고 물어봅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자, 궁금한 게 너무 많아졌다. 그때까지 믿어왔던 것들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하나하나 전부 복귀를 해봤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들은 내가 계속 깜빵에 있길 바라는 것 아닌가. 네, 본인이 밖으로 나오면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얘기를 할 수 있으니 그냥 깜빵에 있어라 라고 바라는 거 아닌가. 날 기만하고 능멸한다고 느꼈다. 유동규 본부장의 진술입니다. 자, 유동규 본부장의 이 진술에 대해서 김용 변호인이 파고듭니다. 자, 본인은 유동규 본부장 본인이 얘기하지 않았냐? 이재명 대표를 위해 분신까지 생각했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변호인 때문에 변심을 했다? 가짜 변호인이 변심의 원인이다? 그거 아니지 않느냐라고 파고들어요. 자, 김용 부원장 측 입장에서는 유동규 본부장의 이 진술이 허위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변심의 계기가 순수하지 않다라는 부분을 지금 파고드는 겁니다. 어떤 부분이냐? 자, 유동규 본부장이 입을 연 날짜 2022년 9월 26일이죠. 그런데 이 시기가 어떤 시기였느냐? 한 달 뒤면 구속이 만료되는, 왜냐면 1년 구속됐으니까 구속이 만료되는 시기와 거의 가까워졌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자, 유동규 본부장은요, 대장동 사건 때문에 당시 구속이 됐지만 그 이후에 위례 신도시 개발이든 추가 의혹들이 불거지면서 추가로 구속되거나 추가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자, 기억나십니까? 김만배 씨도 사실 비슷한 시기에 구속이 되고 비슷한 시기에 만기 끝나서 풀려나거든요. 근데 김만배 씨 지금 어디 있죠? 또 감옥에 있습니다. 추가로 검찰이 불법 재산을 은닉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지금 구속이 돼 있어요. 자, 김만배 씨처럼 추가 구속이 될까봐 그래서 검찰에게 뭔가 검찰이 원하는 진술을 허위로 해준 것 아니냐, 이 부분을 파고드는 거예요. 판사도 물어봅니다. 자, 판사도 물어봐요. 그러네요. 한 달밖에 안 남은 상황, 검찰의 협박과 회유는 없었습니까? 물어봅니다. 유동규 본부장 전혀 없었다고 답을 합니다. 판사가 또 물어봅니다. 검찰이 혹시 수사에 응하면 구속 연장 안 될 거란 얘기 들은 적 있습니까? 유동규 본부장 그런 거에 넘어가면 저는 바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서 구치소에서 이런 말을 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말이냐? 구치소에서 이런 말이 돌았다는 거예요. 뭐든 걸리면 첫 번째는 도망가고 두 번째는 부인하고 세 번째는 백을 써라. 무슨 말이냐? 검찰이 아무리 회유를 해도 말하면 나만 손해다. 끝까지 부인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구치소에서 들었다는 거예요. 왜냐? 지금 우리나라에는 흔히 미국에는 있거든요. 이런 제도가 플리 바게닝. 들어보셨습니까? 뭐냐면 거래를 하는 거예요. 검찰 입장에서 네가 수사에 협조를 하면 그 대가로 너의 형량을 낮춰주겠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플리바게닝 제도도 없기 때문에 본인이 불 이유가 없다. 이게 유동규 본부장의 진술이에요. 자, 김용 변호인은 더 파고듭니다. 자, 아까 유동규 본부장이 위례건 관련해서 구치소에서 압수수색을 또 당했었잖아요. 바로 직전에. 자, 그때 압수수색 당했을 때 앞으로 더 구치소에 있게 될 걸 걱정했던 것 아니냐라고 또 파고들어요. 유동규 본부장은 나는 구속 상태든 아니든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했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재판에서 판결이 나오면 그동안 구속된 부분은 차감이 돼요. 그러니까 1년 있으면 나중에 1년 2개월 선고받으면 2개월만 더 살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차피 구속을 나중에 사나 지금 사나 그때 똑같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검찰은 나를 계속 구속 연장시킬 거라고 생각했다. 오히려 검찰보다 내가 감옥에 있는 걸 빼줘야 하는 변호사가 열심히 안 하는 거에 더 피로감을 느꼈다.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자, 유동규 본부장은 정말 진정 이 가짜 변호사 때문에 변심을 한 걸까요? 자, 김용 변호인은 계속 그 부분을 파고듭니다. 변호사 때문에 배신을 할 수 있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된다.
그러자 유동규 본부장이 발끈합니다. 배신이란 표현을 하지 마라. 배신을 누가 했느냐? 다른 사람들이 먼저 날 배신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먼저 배신을 했다고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그 이유 답변을 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재판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자, 먼저 본인이 감옥에 있을 때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자, 본인이 감옥에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대선을 치르고 있을 때죠. 거기 캠프에서 본인을 비판하는 논평을 내더라는 겁니다. 자, 그때 당시에 어떤 논평을 냈나 좀 살펴봤더니 2021년 10월인데 유동규 등 핵심 인물들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본인들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하면서 유동규 본부장을 비판하는 논평을 냅니다. 그리고 2021년 12월 고 김문기 씨가 사망을 하죠. 유동규 본부장은 감옥에서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유동규 본부장 얘기예요.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한 이재명 대표의 발언. 게다가 사망을 했는데 장례식장 조문도 가지 않고 자 최소한 못 가더라도 위로의 말은 전달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조차 없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유동규 본부장 무슨 말이냐면 쌓여 있었다는 거예요. 2021년 10월부터 요게 이제 2021년 12월 그리고 요거 가짜 변호사 논란은 2020년 초 요런 게 쌓여가면서 점점 의심과 배신감이 들었다는 게 유동규 본부장의 진술입니다. 자, 그 즈음 본인 구치소에서 천장 바라보면서 많이 울었다라고 본인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독박. 자, 천장에 누워서 어떤 생각을 했냐. 형제라는 사람들도 나 몰라라 방치하고 나 혼자 독박을 쓰는 상황. 나만 공격하고 낙인 찍어 몰고 가는 느낌에 괘씸한 생각이 들어서 자백을 했다. 요 괘씸한 생각이 들어서 자백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김용 부원장 대선 경선 자금 아까 그 검찰이 묻지도 않았는데 자백한 거 있잖아요. 이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저는 모든 걸 다 잃었다. 자기가 구치소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내가 머리 뿔 달린 악마인 줄 알더라. 자, 내가 지은 죄만큼만 벌을 받고 싶었다라는 게 유동규 본부장 진술입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비유를 하는데요. 자, 고 전형수 씨를 언급합니다. 기억나십니까? 최근 일인데 안타까운 일이죠.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에 비서실장을 지냈던 고 전형수 씨가 성남FC 후원금 관련 의혹 수사를 받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죠. 그 상황에서 유서를 남겼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십시오. 더 이상 희생자는 없어야지요. 유동규 씨는 이 전형수 씨를 보면서 본인과 같았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검찰에서 계속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거기에 대한 엄청난 가책을 느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유동규 본부장 처음에 1년 동안은 진술 거부하거나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진술했던 그 상황과 전형수 씨가 비슷하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출소 후에 넷플릭스에서 자, 뭐 이 다큐멘터리를 봤다고 해요. 워낙 유명하죠. 나는 신이다. JMS 정명석 목사의 각종 추악한 일들을 고발하는 거였는데 본인이 이 JMS에서 탈출한 광신도 그러니까 예전엔 광신도였는데 지금은 탈출한 그 사람들과 내가 비슷하다고 생각했다. 이런 진술도 재판장에서 합니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유동규 본부장의 변심의 이유는 뭘까요? 본인 이야기처럼 나를 감시하는 그리고 나한테 어쩌면 이럴 수 있나 독박을 씌우는 그 배신감 때문일까요? 아니면 김용 부원장 얘기처럼 본인이 죄를 덜 받으려고 남에게 죄를 넘기는 허위 자백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 결정은 그걸 진실을 가려주는 건 이제 판사의 몫이겠죠. 자, 이 부분은요. 앞으로도 계속 재판 과정에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김용 부원장 변호인은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자, 아까 유동규 본부장이 이 즈음에 구치소에서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면서 많이 울었다고 했잖아요. 자, 구치소에서 울면서 내가 견딜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견딜 수 있을까가 어떤 것을 견딜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거냐라고 물어봅니다. 유동규 본부장은요. 내가 자백하지 않고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자백을 안 했을 때니까요. 자백이라는 건 이제 유동규 본부장 입장에서 쓴 표현이겠죠. 지키고 싶은 걸 지킬 수 있을까? 내가 내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이렇게 평생 살 수 있을까?
요걸 견딜 수 있을까라고 답을 했다는 건데 김용 변호인은 그게 아니라 자, 이런 깝깝한 구치소에서 내가 계속 지낼 수 있을까? 구속 연장을 견딜 수 있을까 했던 건 아니냐라고 계속 파고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재판장에서 계속 싸우고 있어요. 자,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자, 여러분은 이 치열한 다툼, 이 두 사람의 진술 중에 어느 쪽에 더 마음이 가십니까? 복잡한데 궁금한 이슈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대신 풀어드리겠습니다. 동행가 뉴스터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